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노벨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노벨상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이 노벨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유래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좀 읊어주시겠습니까? 네, 노벨상은 아시다시피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하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유언에 따라서 매년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그런 상이죠. 예. 그래서 1901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노벨이 돌아가신 그 12월 10일 날 수상식을 하는데 예. 금년이 벌써 116회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어 온 전통이 있는 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상금 규모, 또 수상자 면면, 우수성 이런 걸 볼 때 아마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벨상은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생리학의학 합해서 생리의학인데요. 그리고 평화, 또 문학 이렇게 5개 분야로 지금 이제 원래 수여되어 왔는데요. 1969년에 이제 그 경제학 분야가 스웨덴의 그 리크스방크라는 데서 이제 새롭게 추가돼서 현재는 6개 부문에 걸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과학 부문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이 3개 부문인데요. 지난해까지 이제 물리학 분야에서 201명, 화학 분야에서 172명,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210명 해서 총 583명이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과학상을 배출하지 네. 못했는데 네. 올해는 어떨지 또 궁금하거든요. 올해는 수상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올해 받았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인가요? 한국연구자단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은 조금 빠르다. 아직도 한 6 내지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 과학자가 어떤 분들이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물리학 분야에서는 이제 김필립 교수하고 임지순 교수 두 분이고요. 예. 또 화학 분야에서는 유령 교수님하고 현택환 교수, 김기문 교수. 또 생리의학상 분야에서는 이제 김빈내리 교수하고 또 한 분이 그 누구시죠? 갑자기 김진수 교수님, 찰스 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후보자로 꼽히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이제 금년에 노벨 과학상 수상이 유력한 분야로는 물리학 분야에서는 중력파 발견한 지난번에 한참 중력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화학 분야는 리튬 이온 전지 기초 연구 쪽 하는 부분들 또 생리의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전 발견을 하신 그런 부분에 아마 수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생리의학상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아까 김빈내리 교수하고 캐나다 국적이긴 하지만은 찰스 리 교수 이런 분들도 이제 거기에 후보자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도 짧은 시간이지만 네. 굉장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아직 얻지 못해가지고 이웃나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지금 노벨 과학상 20명입니다. 중국이 3명이고 우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실망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노벨상 계절이 되면은 마치 죄라도 진 것처럼 주눅이 드는데 저는 전혀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1966년에 설립이 되고 불과 50년이거든요. 예. 50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이제 키스트가 발족될 때에는 보통 우리가 그 연구 개발이라는 게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이런데요. 기초 응용 개발 전체가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발 실용화 연구를 중점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초에 와서야 비로소 기초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 연구는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비 규모가 지금 대폭적으로 확대한 문제라든가 또 SCI 논문 편수에서 지금 세계 12위권이거든요. 또 그 상위 10% 논문 수에서도 지금 13위권, 1% 논문 수에서 14위권 이렇게 해서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초연구 특성 중에 하나가 좀 장기간에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30대, 40대의 주요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로부터 한 15년, 17년이 지난 뒤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결코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웃나라에 비교해서 뭐 기죽을 일은 전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지난 화요일 날 그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노벨 과학상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주제가 이제 노벨 과학상 기다림의 미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과학기술계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은 과학기술계에서는 세계적인 우수 연구 성과로 보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노벨상은 부산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토론회 교수님도 계셨던 네, 거네요. 제가 그 사진 토론 보니까. 진행을 맡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기다림의 미학. 참 네. 제목을 잘 지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노벨상 같습니다.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됐으면 좋겠는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 아마 인력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서는 크게 3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투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 이렇게 3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 이제 미래의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뭐 계속 밀려가야 되겠죠. 연구 인프라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구 인프라 구축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지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쓰는 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인력이 아니냐. 인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이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또 과학기술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인력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토론회에서는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넉넉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연구비가 보장이 돼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연구, 하고 싶은 연구, 이 한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한 다음에 국내 대학 교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연구실을 꾸며야 되는데 예. 그때 돈이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한 1, 2억, 3, 4억이 돈이 드는데 그게 안 되면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서 심지어는 뭐 개인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다가 꾸민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스타트업 펀드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또 박사 후 연수, 그러니까 포스닥들에 대해서 체계 있게 육성 지원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또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고 연구 지원 인력들이 행정 부담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연구 지원 인력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이 잘 됐나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또 열어보고 하면은 밥이 결국은 설이 그렇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밥이 나오려면은 진득하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뭐 이번 토론회에도 참석하셨고 뭐 노벨상 수상이라든지 기초 연구를 위해서 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먼저 이제 노벨상이 어떤 목표가 되거나 또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 받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노벨상은 그냥 부사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불과 50년 만에 특히 기초연구는 20년 만에 나름대로 그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래서 정부와 과학계가 지금까지 저는 뭐 잘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자족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퍼스트 무버도 돼야 되고 뭐 프론트 러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또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금년도 과학기술 슬로건이 이제 과학기술 50년 미래희망 100년 아닙니까? 미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세계적인 성과도 창출이 되고 노벨상의 어떤 기쁜 소식, 낭보도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제 시급히 바꿔 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전한 연구만 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또는 뭐 소소한 연구보다는 큰 대형 연구비만 선호하는 문화. 예. 또 협동 연구 요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뭐 개방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문제라든가 또 연구자를 어떤 존경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든가 또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뭐 지원하는 문제 또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어떤 평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신경을 써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원하는데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 고민해야 되고요. 또 일단 연구비를 주었으면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다른 행정 부담이라든가 뭐 성과에 쫓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연구 창출에만 몰입할 수 있게 중점을 둬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나 국민들은 기다림의 미학, 기다려주면은 과학계는 성과로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벨상 계절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